예, 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의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2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11주차에 했던 거 요약 정리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에서는 이제 토지의 분류 중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다 나갔고요. 그리고 건물의 분류, 주택의 분류까지 나갔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에 이제 세 번째가 필지와 획지가 있었죠. 그래서 필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의 등록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소유 구분을 표시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한 개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면서 한 개의 지번을 갖는 토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지라고 하는 개념은 부동산의 거래 활동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지를 갖다가 분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등록하는 것을 분할 또는 뭐 필지를 분할했다라고 해서 분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필지를 합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고요. 필지를 합병했다라고 해서 합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필지와 획지 중에 획지라고 하는 개념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이용되는 것이 합리적인 일단의 토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경제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획지는 토지 이용에 있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는데요. 이 획지는 필지와 다르게 부동산 이용 활동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네 번째가 맹지와 대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는 도로와 직접 접속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고요. 뭐 맹지라는 표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고 그만큼 주변 토지보다 가격 또는 가치가 낮은 토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가 대지인데요. 여기서 대자는 이제 집터 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루 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루 모양의 토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으나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와 접속면을 갖는 자루형의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맹지하고 비교해 보면 도로와 접속면을 갖는다라는 거죠. 맹지는 도로와 직접 접속되지 않으니까 접속면이 없는 토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후보지와 이행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는 예상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택지 후보지, 뭐 임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전환이 되고 있을 때도 택지 후보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용도가 변화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택지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주거지, 상업지, 뭐 이렇게 이제 공업지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변화되고 있으면 이제 이행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잘 쓰지는 않지만 소지와 원지라고 하는 구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의미하고요. 원지는 생산 요소의 하나인 원료로 투입되는 토지를 원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잘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법지, 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지는 법률상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사용, 수익 이런 활용 실익이 적은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토지 면적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그 택지 경계와 접한 경사면 이런 토지를 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빈지는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에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닷가 빈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 수익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 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포락지와 선화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락지는 개인의 사유지로서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이긴 하지만 이런 바다나 하천은 원칙적으로 좀 국유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화지라고 하는 것은 고압전선 아래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고압전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치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봤던 게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 다 놀리고 있는 또는 묵히고 있는, 방치하고 있는 토지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공한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 지역에서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를 의미하고요. 유휴지는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면서 휴한지는 농지의 지력 회복을 위하여 한동안 경작을 않고 묵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한계지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지라는 용어는 특정한 지점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토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택지하고 임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둘이 겹치는 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둘의 뭐랄까 경계, 이게 이제 택지의 최원방권 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한계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건물 이렇게 해서 토지의 분류를 다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또 어떻게 분류할까라고 하는 거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건축법상의 분류이고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물을 의미하면서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차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법상에서 건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29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도 건물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용이냐, 주거 겸용이냐, 상업용이냐, 업무용이냐, 산업용이냐, 위락용이냐,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료에 따라 가지고 건축 구조를 분류하면서 그에 따라서 건물을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료에 따른 건축 구조로는 이제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조, 뭐 철근 콘크리트조, PC조, 목조, 석조, 연화조,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블록조, 보강 콘크리트조, 황토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건물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건물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구성 양식에 따라 가지고 건축 구조를 분류하면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건물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성 양식에 따른 건축 구조로는 가구식 구조, 조적식 구조, 일체식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좀 특수한 형태의 구조로 현수 구조, 쉘 구조, 절판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성 양식에 따라 가지고 건물을 또 분류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토지, 건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도 사실은 이제 건물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은, 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 의식주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주택이 들어가 있죠. 주택은 아니고 주거긴 하지만 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이제 건물에서도 조금 뭐 주거용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달리 취급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법상에서 이제 주택을 분류를 하는데요. 주택법에서의 주택 정의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그 부속 토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택은 이제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하죠.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하면서 단독주택에는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뭐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합니다. 자,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으로 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주택법상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을 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뭐 부산 같으면 이제 부산도시공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국가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거 전용 면적이 1세대 또는 1호당
85평방미터 이하인 그런 그 규모를 갖다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분할 때 뭐 우리가 뭐 소형, 중소형, 중형 그리고 이제 중대형, 대형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이 국민주택 규모 85평방미터 이하라는 게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는 수도권 이외의 읍면적, 그러니까 수도권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뭐 광역시 또는 뭐 특별자치시 그리고 이제 특별자치시 이외의 읍면 지역에서는 100평방미터 이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읍면 지역인데 그런데 이제 수도권 밖에 있는 읍면 지역은 100평방미터 이하까지도 국민주택 규모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민영주택은 간단합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11주차에 했던 내용 조금 빨리 한번 훑어보고 지나갔습니다. 내용은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요약을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던 듯 싶습니다. 자, 이번 주차에는 이제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강의안이고요. 63쪽에 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그래서 부동산의 이제 일반적인 재화들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유한 특성,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이제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동산 현상, 부동산 활동하고 연결되어서 부동산학의 이론 체계를 설명해주는 이론 체계의 어떤 기초를 닦아주는 그런 요인이 이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이다. 그래서 부동산학 또는 뭐 부동산 부동산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토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또 토지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에 대한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도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자연 상태 그대로의 특성을 의미하고요. 인문적 특성은 토지 등의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위적으로 부여된 경제적 특성 그리고 제도적 특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뭐 자연적 특성도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그 조금씩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문적 특성도 뭐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예 인문적 특성을 경제적 특성과 제도적 특성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 교재를 따라 가지고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가 가진 물리적이고 또는 물적이고 본질적인 성질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냥 본래부터 애초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일반적으로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는 부동성, 영속성, 죄송합니다.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부동성이라고 하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이 나오는데요. 자, 부동성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동할 수 없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움직이지 않고라고 하기보다는 움직이지 못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듯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동할 수 없는 특성, 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 부동성이라는 특성에서 연유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런 부동성을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인 실체, 뭐 토양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그러니까 흙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속에 있는 광물이라든지 이런 건 뭐 이동시킬 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자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가 움직일 수 없다. 지리적 위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특성이 부동성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필지를 갖다가 분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분할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위치가 어디 딴 데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또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뭐 그것만 달라질 뿐이지 사실은 필지를 분할한다, 분필을 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이 부동성이라고 하는 특성은 당연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파생적인 특성 내지는 뭐 파생적인 어떤 성격 같은 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로다가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재에 뭐 대부분 동산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정말 경제재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동산의 고유한 문제 그리고 원인을 설명하는 근거가 바로 부동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아닌 동산은 사실적 지배, 즉 점유라고 하는 형태로다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 휴대폰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부동산 같으면 제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제 소유이긴 하지만 그걸 뭐 부동산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누구 건지 알릴 때 이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공시 방법의 차이로서 동산과 부동산을 또 구별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부동산이 정말 이런 그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런 정말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하는 이런 공시 방법이 좀 동산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에서 임장 활동 그리고 정보 활동이 중요해지고요. 그다음에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 뭐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거래 대상, 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위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래를 한다, 평가를 한다, 이런 부동산 활동을 한다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동산이 위치한 곳으로 가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장 조사를 임장 활동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자가 이제 뭐 정말 그 뭐랄까요, 가고 오는 그런 임자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라는 게 이 부동성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임장 활동을 통해서 실제 그 토지의 상황이 공적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인지 같은지 동일한지 대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소유권을 확인하고 이용 상황을 갖다가 이제 찾아본다든지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한 부동산 좀 토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토지의 가치 뭐 이런 걸 이제 찾아봐야 될 텐데요.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 토지의 가치는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범위를 정말 해당 부동산, 해당 토지 그 해당 토지가 속해 있는 어떤 지역적 범위를 갖다가 획정을 해서 그 지역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파생적인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파생적인 특성은 부동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세분화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성이기 때문에 정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의 어떤 특성으로 말미암아 부동산 활동이 전개되는 공간이 지리적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부동산 시장을 정말 지역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활동이 국제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지역적으로 세분화돼서 그런 그 지역별 하위 시장 또는 부분 시장이 형성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분 시장 또는 하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역적으로 세분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뭐 유형별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규모별로 나타날 수도 있기도 하는데 일단은 부동성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부동산 현상 또는 부동산 활동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역으로 나눈 그 부분 그게 이제 부분 시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 때문에 나타나는 파생적인 특성 네 번째가 부동산 현상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 경제학 원론을 들어보셨다든지 하면 아실 텐데요. 시장 외부의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뭐 보다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거래 상대방 이외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제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요인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의 결정 또는 부동산 활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런 그 효과를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이 둘로 이제 또 나누어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뭐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 나타나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뭐 공원을 설치한다든지 유치원이나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하면 그 주변의 토지 또는 토지 이용자, 토지 소유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부정적 외부 효과는 주로 이제 주택가 부근에 유흥업소가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화장시설이 설치가 된다든지 또는 유해물질 배출 공장이 주택가 부근에 들어선다든지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된다든지 하면은 그 주택가 살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부정적 외부 효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은 부증성입니다. 그래서 부증성은 그 재화의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없는 특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토지의 양을 전국에 걸쳐 있는 토지의 양을 갖다가 늘릴 수 있는데 물론 늘릴 수 있습니다. 뭐 간척을 한다든지 하면 되죠. 아니면 뭐 다른 나라를 합병한다든지 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요즘 같은 때에 다른 나라를 합병한다?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기 힘들고요. 간척이 아마 좀 양을 늘릴 수 있는 좀 한 가지 방법인데 싶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간척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1년에 늘어나는 양이 뭐 전체 토지의 뭐 1%, 0.1%? 아니 그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물리적인 양이 늘어나지 않는,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없는 그런 특성을 토지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특성을 부증성, 증가되지 못하는 특성, 그리고 또 이제 뭐 비생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유한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 요소를 투입해도 그 양을 갖다가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생산성 그리고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유한하다, 유한성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증성 때문에 나타나는 또 파생적인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느냐?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절대량이 부족한 희소성의 문제가 부동산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토지, 한정된 부동산을 놓고 수요자 간에 특히 이제 토지 같으면은 수요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요. 그러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토지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의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의 양, 토지의 양을 늘릴 수 있으면 건물의 공급 능력, 건물을 공급시킬 수 있는 양도 많아질 수 있겠죠. 근데 토지의 부증성 때문에 결국은 건물의 양을 갖다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물의 숫자를 늘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좀 더 높게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공급이 꼭 증가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하면 이제 새로운 택지가 좀 들어서는 거니까 택지의 공급량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용도를 변경을 했어요. 뭐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꾸로 상업용에서 주거용으로 이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그러면은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건물이 그 양이 커졌다. 공급 능력이 커졌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특정한 용도만 가지고 봤을 때는 토지 공급의 확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급이 가격에 따라 신축성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토지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한 국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완전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상관없이 그만큼만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긴 하지만 좀 유형별로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보면은 수요가 많은 그런 유형
경우에는 토지가 좀 더 몰리게 된다.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장기적인 그리고 죄송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유형별로 보면은 이제 공급이 탄력적이다. 가격에 따라 움직인다. 어느 정도는 탄력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의 특히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세 번째는 영속성이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불변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내구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비소모성,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소모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뭐 홍수라든지 경작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물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파괴가 된다든지 마모가 된다든지 하지는 않고 영구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속성 때문에 나타나는 또 파생적인 특성 한 세 가지 정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토지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도 변화하지 않죠.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서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데 토지에서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선 토지에 있어서 감가상각이 배제가 되죠.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없냐? 있기는 있습니다. 뭐 원전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폐광을 한다든지 그럼 그 주변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토지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또 가치가 적어지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영속성의 파생적인 특성이 장기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토지에 투자를 한다든지 토지를 감정평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좀 장기적인 고려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하고 투자를 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죠. 부동산 개발해서 건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임대를 놓고 임대소득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뭐 운영 이득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수익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개발하고 투자한 그 부동산을 갖다가 팔아버린다,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입 가격과 매각 가격의 차이, 다시 얘기죠. 매각 가격과 매입 가격의 차이, 그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자본이득 또는 양도소득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꺼번에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소득 수익이라고 하는 것, 즉 임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나오고 마는 건 아니죠. 매달 나옵니다. 그것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이득도 얼마나 긴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 자본이득이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토지 이용, 즉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감정평가할 때도 이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정평가에 있어서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은 그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현재 가치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가치를 미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면서 이제 임대를 놓는다라고 하면 임대 소득을 얻는 거죠. 소득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한 3년 지나가지고 판다라 3년만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이게 이제 감정 평가하는 거니까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계속 그 소득 수익이 흘러 들어오겠죠. 그게 이제 바로 미래에 기대되는 편익,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것, 이게 이제 그 감정평가 기법 중에 수익환원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 영속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 임대차 시장의 발달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의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운영이득, 소득 수익을 얻고
없고요. 그다음에 자본이득, 양도소득을 얻는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이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매매 시장도 발전을 하고요. 매매 시장은 이제 자본이득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운영이득, 즉 임대소득과 관련된 게 이제 임대차 시장인데, 뭐 또는 뭐 아니 그렇죠. 뭐 임대차 시장인데, 이 임대차 시장의 발달을 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네 번째 자연적인 특성은 개별성이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개별성은 크기, 형태, 지형, 지세 등의 물리적 속성이나 위치와 접근성이 동일하지 않은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부동산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특성을 개별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위치, 지형, 지세, 접근성 등에 있어서 동일한 조건을 갖는 토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체하기가 어렵죠. 또는 대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개별성을 비대체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을 갖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질성이라고 개별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하고 좀 뭐 물리적으로 봤을 때 유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용도나 가치나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위치는 또는 물리적인 위치는 정말 동일한 토지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개별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 개별성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또 파생되는 특성이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동산 활동은 개별 토지, 하나하나의 토지마다 좀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성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계약 내용이 좀 더 좀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들마다 개별 토지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이론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생적인 특성이 수요 공급 분석을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수요 공급 분석인데요. 수요 공급의 뭐 균형 뭐 이런 거 따져보고 그렇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한 완전한 대체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주로 쓰는 수요 공급 이론을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옮겨놓고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위 시장 또는 부분 시장으로 세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 시장, 하위 시장은 좀 어느 정도의 동질성까지는 아니어도 대체 가능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수요 공급 분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그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특성, 물리적 비대체성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개별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한다, 부동산의 가치를 추정한다, 추계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을 가진, 통찰력을 가진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가치 추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접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그 부동산의 토지의 다섯 번째 자연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인접성은 연속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인접한 토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결성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인접한 토지와 해당 토지가 서로 밀접한 의존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접한 토지와의 긴밀한 공간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효과가 필연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토지 이용으로 인한 규제 또는 개발 이익의 환수, 손실 보상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이 인접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